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은 마치 거대한 얼음 동굴처럼 서늘하고 적막했으며 그곳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고은채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값비싼 실크 웨딩드레스가 마치 죄수복처럼 느껴질 정도로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대한그룹의 젊은 총수 강석호와의 결혼식이 끝난 직후 곧바로 이곳으로 이송되다시피 끌려왔고 화려했던 예식장의 조명과 사람들의 가식적인 축하 인사는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뿐 현실은 오직 이 넓고 차가운 공간에 홀로 남겨진 자신과 곧 들이닥칠 포식자와 같은 남편의 존재뿐이었다. 은채는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화장기가 거의 없는 창백한 얼굴과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는 그녀가 얼마나 큰 압박감 속에서 이 계약을 받아들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나 그녀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애써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과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이 길은 그녀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희생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세간에 알려진 강석호라는 인물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자 사람을 도구로만 여기는 괴물 같은 존재였기에 그녀의 두려움은 단순한 소문 이상의 본능적인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구두굽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고 은채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마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사신처럼 검은색 슈트를 입은 강석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은채를 발견하고도 마치 거실에 놓인 가구라도 본 듯 무심한 눈길로 한 번 훑고는 곧장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파 위로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커녕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된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석호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킨 후 그제야 은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긁힌 금소금처럼 날카롭고 차가워서 듣는 사람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 집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사람처럼 지내라는 그의 말은 결혼 첫날 신부에게 건네는 말이라기보다는 노예 계약을 맺은 고용인에게 내리는 명령에 가까웠고 은채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에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는 짧은 대답으로 응수했다. 석호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칫하더니 다시 한번 그녀를 돌아보며 내 사적인 공간이나 물건에 손을 대는 순간 계약은 파기될 것이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재문이 굳게 닫히고 나서야 은채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버텨냈는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과거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꿈을 접고 각종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던 터라 세상의 냉혹함과 비정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강석호라는 남자가 보여주는 태도 또한 그녀가 겪어온 수많은 시련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녀는 무거운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는데 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붉어진 눈시울은 처량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생존에 대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은채는 석호가 지정해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고 벽 너머 서재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타자 소리와 종이를 넘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밤늦도록 깨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집어삼키기를 반복했는데 그 기괴한 날씨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은채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 서재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숨을 죽였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방으로 돌아갔겠지만 그 신음소리에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처절함이 섞여 있었기에 그녀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는데 강석호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쥐고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흩어진 서류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어 그가 얼마나 격렬하게 몸부림쳤는지를 짐작게 했다. 은채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으나 석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초점이 없이 흔들리며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공허하면서도 광기 어린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은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듯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차가운 음성과는 달리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으며 극심한 공포에 질린 사람의 그것과 흡사했다. 은채는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고 석호는 다시 머리를 바닥에 돋으며 괴로워하다가 서랍에서 정체불명의 주사기를 꺼내 자신의 팔에 꽂아 넣었는데 그 장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은채는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주사기 속에 약물이 투여되자 석호의 발작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는 바닥에 늘어지며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졌는데 은채는 공포심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그의 호흡을 확인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를 보며 이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이 집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은채는 그를 참아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둘 수 없어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대충 치운 뒤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쿵거리며 진정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가득 찼다. 강석호라는 남자는 단순히 성격이 차가운 재벌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문제를 안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소름이 끼쳤고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단순한 신혼집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지뢰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은채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침대에서 일어나 멍한 정신을 추스르며 거실로 나갈 준비를 했는데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어제의 음산했던 분위기를 몰아내고 있었지만 은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고
그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가 부엌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앞치마를 두른 강석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갓 구운 토스트와 향긋한 커피 그리고 정갈하게 썰린 과일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이는 어제 보았던 냉혈한 강석호와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은채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석호는 뒤를 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가식이나 조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였으며 눈매 또한 어제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부드럽게 휘어지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잘 잤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어제의 금속성 음성이 아닌 부드러운 저음이었고 그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가와 자연스럽게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그녀가 움찔하며 물러서자 당황한 듯 손을 거두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채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뒷걸음질치며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는 마치 어제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굴었고 심지어 자신이 왜 소파가 아닌 서재 바닥에서 깼는지 모르겠다며 머쓱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당신 누구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은채는 가까스로 그 말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일은 기억 안 나시냐고 물었고 석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되물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거짓의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오히려 은채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었고 식탁 의자를 빼주며 아침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권했는데 이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절해서 은채는 혼란스러움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이 남자는 분명 강석호의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았고 은채는 이것이 그의 또 다른 연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인격이 뒤바뀐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가 건네는 오렌지 주스를 받아들었다. 석호는 은채가 주스를 마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은 오늘 회사에 늦게 출근할 예정이니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이라도 다녀오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쪼갰으며 1분 1초를 아까워하던 워커홀릭 강석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은채는 일단 그의 장단에 맞춰주며 관찰하기로 결심하고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고 그녀는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사람이 어젯밤 자신을 벌레 보듯 했던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석호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은채의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했고 은채가 대답을 망설이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해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은채는 대화 도중 슬쩍 어젯밤의 계약 이야기와 서재 출입 금지 규칙에 대해 언급해 보았는데 석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신이 그런 말을 했었냐고 반문했고 부부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며 서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좋다고 말해 은채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인격 자체가 완전히 재구성된 듯한 느낌이었고 은채는 문득 어젯밤 그가 자신의 팔에 주사했던 정체불명의 약물이 이 변화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만약 그 약물이 기억을 지우거나 인격을 변화시키는 실험적인 약물이라면 강석호는 지금 누군가의 실험체가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며 자신 또한 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식사를 마친 석호는 설거지까지 직접 하겠다고 나섰고 은채가 말리자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녀를 거실로 내보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그의 콧노래 소리는 평화로운 신혼집의 풍경 그 자체였지만 은채에게는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다가왔다. 은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엌에 있는 석호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그녀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녀는 일단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이자 이 상황을 모르는 척 연기하며 석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어젯밤 서재에서 보았던 그 주사기와 흩어져 있던 서류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때 석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다가와 은채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과 따뜻한 체온은 어제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고 그는 은채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해서 마치 어린아이의 눈망울 같았지만 은채는 그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없었기에 그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때 석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고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며 목소리 톤이 살짝 낮아지는 것을 은채는 놓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아마도 회사 사람이거나 그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일 것이 분명했고 석호는 짧게 알겠다는 대답만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그의 눈빛에서 아주 찰나였지만 어젯밤의 그 냉혹한 기운이 느껴진 것 같아 은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은 석호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지만 은채는 이미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고 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나가봐야 할 것 같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현관까지 배웅 나온 은채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보여준 손인사는 너무나 평범한 남편의 모습이라 은채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은채는 즉시 서재로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예상대로 방 안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어젯밤의 난동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바닥에 뒹굴던 주사기와 서류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은채의 예리한 눈썰미는 책상 밑 구석에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해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며 이것이 어젯밤의 일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유리 조각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깊숙이 넣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재를 둘러보았고 이제부터 시작될 강석호라는 미스터리한 인물과 대한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쪼들려 팔려온 힘없는 신부가 아니라 진실을 쫓는 추적자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비록 이 길이 위험천만한 가시밭길일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대한그룹 본사의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출근하는 직원들은 발소리조차 죽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회전문이 돌아가며 강석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정지했다. 직원들은 모두 제자리에 멈춰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할 준비를 마쳤고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강석호가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성격 탓에 눈밖에 나면 그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는데 강석호는 무표정하게 앞만 보고 걷던 평소와 달리 로비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를 건넸고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까지 걸려 있어 이를 목격한 직원들은 자신들이 집단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강석호는 함께 탄 비서실장 김철수에게 주말은 잘 보냈느냐고 물으며 어깨를 토닥였는데 김 실장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떨어뜨릴 뻔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더듬 대답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불안해 보였다. 회장실에 도착한 석호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보며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서류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며 펜을 돌리는 등 평소에 그라면 절대 보이지 않았을 산만함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무자비한 구조조정 계획안과 하청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들을 읽어내려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김 실장을 호출하여 이 내용들이 정말로 자신이 지시한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는데 김 실장은 회장님의 지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석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결제판을 덮으며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중얼거렸고 당장 관련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대한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김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 실장이 머뭇거리는 사이 석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며 사람을 살리는 경영을 하고 싶다는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고 그의 뒷모습은 거대 기업의 총수라기보다는 고뇌하는 철학자나 이상주의자에 가까워 보여 김 실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한편 부회장실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던 한태준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고 있었는데 그는 강석호의 사촌 형이자 그룹 내 2인자로서 오랫동안 회장 자리를 넘보며 야심을 키워온 인물이었다. 그는 어젯밤 강석호에게 투여된 약물이 계획대로라면 그의 인지 능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경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엉뚱하게도 그를 성인 군자처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태준은 책상 위 비밀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약물 배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고함을 질렀는데 상대방은 임상실험, 데이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거나 강석호의 정신력이 약물 효과를 변질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태준은 이를 갈며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모니터 속 강석호를 응시했는데 비록 과정은 틀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강석호가 나약해진다면 그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서자 그의 입가에는 다시 비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이사들을 포섭하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여 강석호의 급격한 심경 변화를 정신 이상 징후로 몰아가 그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릴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은채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강석호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있었는데 그녀는 우선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하여 보안 시스템을 뚫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해킹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었고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경쟁사의 불공정 거래 증거를 찾아내어 잠시나마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대한 그룹의 보안이라 할지라도 내부망이 아닌 개인 PC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상대로 강석호의 개인 컴퓨터는 2중 3중의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고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침입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해내는데 성공했다. 폴더의 이름은 판도라라는 의미심장한 단어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숫자의 나열과 암호화된 문서들이 가득했는데 은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석호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그가 연루된 거대하고 위험한 프로젝트의 기록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문서 중 비교적 보안 수준이 낮은 파일 하나를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수년 전부터 대한그룹 계열사인 대한바이오가 비밀리에 진행해온 뇌신경 관련 임상 실험 기록들이 담겨 있었고 피실험자 명단에는 익명으로 처리된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존재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은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실험의 목적은 인위적인 기억 조작과 인격 재형성을 통한 인간 개조 프로젝트였으며 이 실험의 최종 단계에 강석호라는 이름 이니셜로 추정되는 KSH라는 코드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어젯밤 강석호가 보여준 발작 증세와 오늘 아침의 급격한 인격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나 병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실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그녀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은채는 서둘러 해당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복사하려 했으나 외부 전송이 차단되어 있어 USB 메모리에 담아야만 했는데 마침 책상 서랍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USB를 꽂아 데이터를 옮기기 시작했다.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수시로 방문을 확인하며 혹시라도 강석호나 다른 누군가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경계했고 99%에서 멈춘 진행바가 100%가 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USB를 뽑아 자신의 옷 속에 숨겼다. 그녀는 컴퓨터 사용 기록을 말끔히 지우고 의자 위치와 마우스 각도까지 원래대로 돌려놓은 뒤 서재를 빠져나왔는데 거실 시계는 벌써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곧 강석호가 퇴근할 시간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척 부엌으로 향했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강석호가 들어왔는데 그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침보다 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어 은채는 그가 마치 소풍을 다녀온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쇼핑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은채에게 어울릴 만한 옷과 액세서리를 사왔다며 선물 꾸러미를 풀어헤쳤는데 그 안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원피스와 보석들이 들어있었지만 은채의 눈에는 그 화려함보다 그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부조화가 더 크게 들어왔다. 은채는 억지로 기쁜 척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석호는 그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것 같다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는데 은채는 그런 그를 보며 연민과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석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는 직원들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며 앞으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특히 구내식당 메뉴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은채는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은근슬쩍 과거 그가 잔혹하게 처리했던 앱물산 인수 합병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석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되물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은채는 그의 기억 상실이 선택적인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소거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앱물산 사장을 자살로 몰고 갔던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그때의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다. 석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고 손을 떨며 물컵을 엎지르기까지 했는데 그의 반응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공포 반응이었다. 은채는 황급히 휴지로 물을 닦으며 그를 진정시켰고
석호는 머리를 감싸 쥐며 두통을 호소했는데 이는 어젯밤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의 모습과 흡사하여 은채는 더 이상의 자극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대화를 중단했다. 석호는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했고 은채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타다 주며 그의 곁을 지켰는데 잠든 그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자는 천사 같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석호의 재킷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고 은채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는데 발신자 이름에는 한태준 부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려놓았는데 곧이어 도착한 문자 메시지에는 내일 오전 이사회 긴급 소집 안건 처리 요망이라는 짧고 강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태준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한 은채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대외적으로는 능력 있고 합리적인 경영자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업계 뒷골목에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악명이 높았. 은채는 강석호가 지금의 상태로는 한태준과 같은 노련한 악당을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가 무너진다면 자신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기에 원치 않더라도 당분간은 이 낯선 강석호를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잠든 석호를 바라보며 이 남자가 진짜 강석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대역인지 혹은 실험으로 만들어진 제2의 인격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기가 없는 순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은채는 거실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석호가 깨어났을 때 혼란스러워할 것을 염려하여 메모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부르라는 내용을 적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방으로 돌아온 은채는 낮에 복사해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파일들은 생각보다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보호되어 있어 해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인터폰 화면에는 한태준이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서 있는 모습이 비쳤는데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무례하게도 계속해서 벨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은채는 자고 있는 석호를 깨우기 위해 거실로 나갔으나 그는 이미 일어나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고 현관문을 열어주려 하고 있었는데 은채는 다급하게 그를 제지하며 한태준이 온 것 같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석호는 왜 그렇게 긴장하냐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은채의 진지한 눈빛의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표정을 고치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한태준은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이닥치며 다짜고짜 석호에게 삿대질을 시작했다. 한태준은 어제 지시한 구조조정 철회건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이사회와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는데 석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는 경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한태준은 석호의 달라진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휴머니스트였냐고 비아냥거렸고 지금 네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냐며 은근한 협박을 가했다. 은채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한태준의 말 속에는 강석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고 석호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초조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석호는 한태준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노력했고 이는 과거의 폭군 강석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품격 있는 모습이었지만 한태준에게는 통하지 않는 대화법이었다. 결국 한태준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두고 보자고 소리친 뒤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석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은채가 다가가 괜찮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정말 과거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냐고 자주 섞인 질문을 던졌다. 은채는 그에게 대답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된다고 위로해 주었는데 그 순간 석호가 은채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라는 말을 건네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태준이 돌아간 후 은채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석호가 출근한 뒤 집안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거실 천장 화재 감지기 속에 숨겨진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는 누군가가 이 집 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 범인은 10중 8구 한태준일 것이 분명했기에 은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오기가 발동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제거하는 대신 교묘하게 렌즈 앞을 가리는 장식물을 배치하여 시야를 차단했고 역으로 카메라의 신호를 추적하여 수신 위치를 알아내려 시도했다. 추적 결과 신호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연결되어 있었고 은채는 그곳이 한태준의 비밀 아지트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언젠가 그곳을 털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의문을 품는 단계를 넘어 서로의 목을 겨누는 정보전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은채는 자신이 선택한 이 위험한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과 강석호를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오직 은채의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에 의해서만 희미하게 밝혀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돌처럼 굳은 자세로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코드의 나열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수십 번의 실패와 재시도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암호화된 파일의 마지막 방화벽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고 화면에는 프로젝트 리버스라는 불길한 이름의 폴더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경고음처럼 쿵쿵거리며 불길한 예감을 알리고 있었다. 폴더를 클릭하자 나타난 것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를 가리키는 좌표와 그 지하에 위치한 비밀 연구소의 설계도였으며 그곳은 대한그룹의 공식적인 자산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시설임이 분명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좌표를 메모하며 이 시설이 강석호의 인격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어쩌면 그곳에 가면 이 기이한 악몽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안방 문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강석호가 있었고 그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이 끔찍한 실험의 주동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진실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했다. 다음 날 아침 강석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출근했지만 은채의 눈에는 그의 눈 밑에 드리운 짙은 그늘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그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평온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석호가 집을 나서자마자 은채는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하고 바지와 후드 재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뒤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형 손전등 그리고 맞는키 세트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좌표가 가리키는 장소 근처의 국도변에 내려 인적이 드문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는데 눅눅한 습기와 썩은 낙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폐공장이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수년째 방치된 폐허처럼 보였지만 은채의 예리한 눈은 곳곳에 설치된 최신형 감시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들을 놓치지 않았고 이곳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밀 요새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해킹 툴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의 루프를 조작하여 카메라가 빈 화면만을 송출하도록 만들었고, 경비원의 순찰 동선을 파악한 뒤 그들이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틈을 타 재빠르게 담장을 넘어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공장 내부는 외부의 황량함과는 대조적으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비추는 통로는 마치 병원의 수술실 구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서늘하고 인공적인 냄새가 났다. 은채는 발소리를 죽이며 지하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내려갔는데, 지하 3층에 도달하자 육중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고 전자도어락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침입자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연결하여 도어락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보안 수준이 높아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기에 초조함을 억누르고 집중력을 발휘하여 마침내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 드러난 광경은 은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는데, 그곳은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연구소였으며,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과 중앙에 놓인 기괴한 형태의 의자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중앙 통제실로 들어가 메인 컴퓨터에 접속했고, 그곳에서 강석호의 사진과 함께 뇌파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실험 대상이 강석호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한다는 점이었다. 모니터 속의 데이터들을 훑어보던 은채는 인격이식 및 기억 속어 진행률이라는 항목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현재 강석호의 상태는 베타 인격이 활성화된 상태이며, 알파 인격인 본래의 냉혹한 인격은 억제 약물과 전기 자극을 통해 깊은 무의식 속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을 주도한 책임자의 서명란에 한태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한태준이 강석호를 제거하는 대신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그룹을 장악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은채는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려 했으나, 그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며 연구소 전체에 붉은 비상등이 켜졌고, 그녀는 자신의 침입이 발각되었음을 깨닫고 황급히 데이터를 중단하고 USB를 뽑아들었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고, 은채는 막다른 길에 몰린 쥐가 되지 않기 위해 통제실의 다른 출구를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다행히 환풍구 덮개가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책상을 밟고 올라가 덮개를 뜯어내고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환풍구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통제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텅 빈 방을 둘러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좁고 어두운 환풍구 속을 기어가던 은채는 온몸이 긁히고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멈출 수 없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아 앞으로 나아갔다. 환풍구는 미로처럼 얽혀 있어 방향을 잡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느껴지는 바람의 흐름을 따라 이동했고, 마침내 지상으로 연결된 배기구를 발견하고 발로 덮개를 차내어 밖으로 탈출했다. 그녀가 나온 곳은 공장 뒤편의 쓰레기 하치장이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변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녀는 미끄러운 바닥을 뒹굴며 일어났지만 곧바로 한태준의 수하 중 한 명인 행동대장과 마주치고 말았다. 험상찮은 인상의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은채에게 다가왔고,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쥐새끼처럼 숨어들어온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은채는 뒷걸음질 치며 주변을 살폈지만 도망칠 곳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는 대신 주머니 속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며 그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기로
결심했다.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은채는 재빠르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분사했는데 사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고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은채는 옆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사내의 정강이를 가격했고 그가 쓰러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시야를 가렸고 젖은 옷은 무겁게 몸을 짓눌렀지만 은채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또 달렸다. 뒤에서 다른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춤을 추듯 따라왔지만 숲의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도로변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 지나가던 화물 트럭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다. 트럭 기사는 비에 젖은 채 겁에 질린 여자를 보고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주었고 은채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조수석에 올라타 몸을 숨겼는데 트럭이 출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USB가 무사히 있는지 확인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은채는 트럭에서 내려 택시를 갈아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이 쓰라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다듬고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 노력하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강석호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은채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석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패쑥해져 있었으며 그는 은채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어디 갔었냐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은채는 그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그가 자신이 사라진 동안 혼자서 어떤 공포와 싸우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고 있었다. 은채는 그저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석호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와 옷에 묻은 흙투성이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고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은채는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연구소에서 본 데이터와 한태준의 음모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품에 있는 이 다정한 남자가 사실은 조작된 인격일 뿐이고 진짜 강석호는 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만약 한태준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힌다면 지금의 이 따뜻한 강석호는 사라지고 다시 그 차가운 괴물 같은 강석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한태준을 막아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남편을 희생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은채는 석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고 이 싸움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오든 감내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은채는 잠든 석호 몰래 욕실로 들어가 상처를 소독하고 가져온 USB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연구소의 위치뿐만 아니라 한태준이 자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까지 들어 있었다. 이는 한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은채와 석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기도 했다. 은채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과거 강석호의 비서실장이었으나 억울하게 해고당한 박민수라는 인물을 떠올렸는데 그는 강석호의 냉혹함에 질려 떠났지만 능력만큼은 출중했던 사람이었다. 은채는 그가 한태준에게도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메시지로 만남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초조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리며 창밖에 비 내리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은채는 자신이 단순한 계약직 신부에서 거대 기업의 운명을 쥔 키플레이어로 변모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흥분과 전율을 느꼈고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세상과 권력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오기가 타올랐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잠든 석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녀의 굳은 다짐과 함께 밤은 깊어갔고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펜트하우스를 감싸고 있었다.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인적 끊긴 낡은 상가 건물의 2층, 간판조차 떨어진 허름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은채의 손은 긴장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이곳은 한때 강석호의 오른팔이자 비서실장이었으나 지금은 흥신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박민수의 은신처였다. 은채가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고 만남을 수락한 박민수는 문을 열어주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며칠간의 피로가 누적된 그의 얼굴에는 과거 대기업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도끼만이 남아 있었다. 좁고 담배 냄새가 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은채는 망설임 없이 가져온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강석호를 구할 수 있는, 아니 강석호를 파멸시키려는 한태준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했는데 박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을 내친 그 인간을 왜 도와야 하냐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은채는 지금 당신이 알던 강석호는 없다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실험의 결과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녀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과 진실함의 마음이 움직인 박민수는 말없이 담배를 비벼 끄고 USB를 자신의 구형 컴퓨터에 꽂았다. 박민수의 손놀림은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는데 그는 과거 강석호의 그림자로서 회사의 모든 기밀 시스템을 다루었던 실력자답게 은채가 미처 해독하지 못했던 히든 파일들의 암호를 순식간에 풀어내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문구와 함께 끔찍한 실험 영상과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자 박민수의 표정은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갔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을 흘리며 마우스를 쥔 손을 떨었다. 화면 속에는 강석호가 수술대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뇌파 공명 장치를 통해 타인의 기억과 인격을 주입받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치료나 강화 실험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갈아 끼우는 악마의 실험이었다.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강석호의 자아를 완전히 삭제하고 한태준이 통제하기 쉬운 인공적인 인격을 심거나 혹은 특정인의 인격을 덮어씌워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공여체 정보 파일을 열었는데 그곳에 나타난 사진과 프로필을 보는 채는 심장이 받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다. 화면에 뜬 인물은 이시우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뇌신경 과학자였으며 사진 속의 그는 현재의 강석호, 즉 따뜻한 남편이 보여주는 그 선하고 맑은 눈빛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프로필 하단에는 실험 중 사망 처리됨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시우는 대한바이오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반대하다가 납치되어 강제로 피실험자가 되었으며 그의 뇌 데이터는 강석호의 공격성을 중화시키기 위한 안정제 역할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강석호의 본래 인격을 억누르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었다. 즉, 지금 은채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다정한 남자는 강석호의 탈을 쓴 이시우라는 억울한 영혼이었으며 진짜 강석호의 인격은 깊은 무의식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다.
은채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가 사랑하기 시작한 남자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라는 사실과 진짜 남편은 그 안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박민수 또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한태준이 이렇게까지 괴물일 줄은 몰랐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대한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타이어가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박민수는 본능적으로 은채를 책상 밑으로 밀어 넣으며 뒷문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문이 부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한태준이 고용한 전문 해결사들이었고 박민수는 그들을 막아서며 시간을 벌기 위해 몸을 던졌다. 은채는 박민수의 희생을 뒤로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뒷문으로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옆 건물로 뛰어넘어야만 탈출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빗속에서 미끄러운 난간을 딛고 건너편 옥상으로 몸을 날린 은채는 발목에 통증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고 어둠을 틈타 골목길로 숨어들어 간신히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고 결국 끊어지는 소리에 절망하며 그가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고 손에 쥔 USB만이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만신창이가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은채를 맞이한 것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강석호였는데 그는 은채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몹시 혼란스러워 보였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머릿속에서 낯선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호소했는데 그 기억들은 강석호의 호화로운 어린 시절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시골집과 생선 냄새가 배어있는 어머니의 품,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감정들이라고 했다. 은채는 그 기억들이 바로 이시우의 거심을 직감했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그를 껴안아 주었는데 그의 몸은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은채의 품에 안겨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울먹였고 은채는 그런 그에게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라며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은채는 그를 진정시킨 뒤 침대에 눕혔지만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는데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시우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원래의 주인인 강석호를 되찾아주는 것이 정의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시우는 억울한 피해자였지만 강석호의 몸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는 불법 점유자일 뿐이었고 만약 강석호가 돌아온다면 다시 그 냉혹한 폭군이 되어 세상을 괴롭힐 것이 뻔했기에 은채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한태준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녀는 이시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갇혀버린 강석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박민수가 해독해준 파일들을 정리하며 한태준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대한그룹의 지배 구조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대한그룹에 대한 속보로 도배되었는데 한태준이 선수를 쳐서 강석호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그가 심신미약 상태라며 경영권 박탈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언론은 강석호의 최근 기행들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그가
마약에 손을 댔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고 심지어 은채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그녀가 강석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악의적인 기사들까지 쏟아내고 있었다. 은채는 TV를 끄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주먹을 쥐었는데 이제는 숨어서 증거를 모으는 단계는 지났으며 전면전을 치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방에서 나온 석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신이, 아니 지금의 당신이 강석호로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설득했다. 석호, 아니 이시우의 기억을 가진 그는 두려워했지만 은채의 단호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얻었고 비록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은채는 그에게 강석호처럼 보일 수 있도록 연기 지도를 시작했는데 걸음걸이부터 말투, 시선 처리까지 세세하게 교정해주며 그를 완벽한 CEO로 변신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시우의 본성인 선함과 부드러움은 쉽게 감추어지지 않았고 은채는 그것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차가운 카리스마 대신 진정성 있는 호소력으로 승부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한태준이 소집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고 현관을 나서기 전 은채는 석호의 넥타이를 매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석호는 은채의 손을 잡고 굳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적들이 기다리는 전쟁터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은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고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겼다.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채는 태블릿 PC를 통해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박민수로부터 온 연락이 없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 박민수에게서 살아있다. 2차 플랜 가동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이는 그가 무사히 탈출했으며 은채와 미리 약속했던 비상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신호였기에 은채는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대한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성처럼 위압적이었지만 은채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반드시 정복해야 할 목표물일 뿐이었다. 차가 본사 정문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석호는 은채의 손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강석호의 육체와 이시우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로비로 들어서는 그들의 앞을 한태준의 비서들이 가로막았지만 석호는 낮은 목소리로 비켜라라고 일갈했고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묵직한 힘이 실려 있어 비서들은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지만 두려움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마침내 이사회장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했고 육중한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과 상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한태준의 모습이 드러났다. 한태준은 석호를 보며 비웃음을 날렸지만 석호는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회장석 반대편에 섰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거짓된 권력을 심판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사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강석호와 고은채를 향해 날아들었고 그 공기 속에는 숨막히는 적대감과 의구심이 가득 차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긴 타원형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있던 한태준은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의 앞에는 이미 조작된 진료 기록과 회계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사들은 강석호의 등장에 잠시 웅성거렸으나 한태준의 눈치를 보며 곧 입을 다물었고 정막 속에서 한태준이 먼저 입을 열어 강석호 회장의 정신 건강 문제와 경영 능력 상실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최근 강석호가 보여준 일련의 비상식적인 행동들, 즉 대규모 구조조정 철회나 직원 복지 향상 같은 결정들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한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의학적 소견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화면에 나타난 뇌스캔 사진과 전문의의 소견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이사들이 보기에는 강석호가 심각한 치매나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강석호의 내면에 있는 이시우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뇌과학 데이터가 저렇게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꼈지만 섣불리 나서서 반박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강석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킬 수도 있었기에 주먹을 꽉 쥐며 참아야만 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녀는 한태준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해당 병원은 한태준 부회장의 처가가 소유한 재단의 산하병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의 예리한 지적에 이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고 은채는 기세를 몰아 강석호 회장의 최근 행보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인 체질 개선의 일환이며 실제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격을 가했다. 은채의 논리 정연한 변론은 한태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논점을 흐리려 애썼다. 하지만 은채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태준이 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수세에 몰린 한태준은 결국 이성적인 토론을 포기하고 인신공격이라는 치졸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는 은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 돈을 보고 회장에게 접근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는 은채의 아버지가 진 빚의 내역과 그녀가 과거에 했던 아르바이트 목록까지 스크린에 띄우며 그녀를 품이 없는 꽃뱀으로 매도했고 이사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은채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은채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한태준을 노려보았는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석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한 그의 분노는 장내를 압도했는데 그는 내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며 이사회장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야말로 경영,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시우의 따뜻함과 강석호의 카리스마가 기묘하게 섞여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본능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한태준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여 소란을 피우는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치며 상황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은채와 석호는 강제로 끌려나갈 위기에 처했지만 석호가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며 내 발로 나가겠다고 소리쳤고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둘러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부와 뇌동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경고를 남기고 은채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비록 회의장에서 쫓겨났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비록 오늘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이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한태준의 입지 또한 불안해졌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한태준이 다시 공격해오기 전에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곧장 회장 집무실로 향했고 문을 잠근 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박민수와 연결을 시도했다. 박민수는 통화에서 한태준이 오늘 밤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 중앙 서버실에 화재를 위장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전해왔는데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서버가 파괴된다면 연구소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태준의 비리 장부까지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은채와 석호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은채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서버실에 잠입하여 데이터를 백업하고 사내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여 내일 아침 전 직원과 언론에 한태준의 만행을 생중계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제는 서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장과 부회장만이 알고 있는 마스터키 코드가 필요한데 현재의 석호, 즉 이시우는 그 코드를 알 리가 없었고 한태준은 이미 코드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석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파편적인 숫자들과 이미지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석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하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는 강석호만이 알 수 있는 비밀 금고의 위치와 비상 보안 코드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은채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빙의된 듯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며 서버실의 우회 접속 경로와 한태준이 모르는 백도어 프로그램의 존재를 설명했다. 이는 이시우의 인격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눌려 있던 강석호의 본래 인격이 일시적으로 표면화된 현상이었고 은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말하는 모든 정보를 받아 적었다. 잠시 후 석호는 다시 원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지만 은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한태준의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열쇠가 쥐어졌고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대한그룹 본사는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정막에 휩싸였고 한태준의 지시로 경비 인력이 평소보다 2배로 증원되어 건물 주변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다. 은채와 석호는 청소 용역업체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잠입을 시도했는데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은채는 미리 준비한 전자교란 장치를 이용해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석호는 무의식 중에 떠오른 기억을 더듬어 보안 구역의 통로를 찾아냈다. 그들은 수차례 경비원들과 마주칠 뻔한 위기를 넘기며 마침내 중앙 서버실이 있는 지하 5층에 도달했고 그곳에는 육중한 철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은채가 해킹 툴을 연결하는 동안 석호는 망을 보며 다가오는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는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한두 명이 아닌 다수의 인원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한태준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눈치채고 있었고 서버실 주변에 매복조를 배치해 두었던 것인데 은채와 석호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석호는 은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들었고 비록 싸움에는 소질이 없는 이시우였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에 맞섰다. 그는 은채에게 문을 열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소리쳤고 달려드는 용역 깡패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쏘며 시야를 가렸다. 하얀 가루가 날리는 혼란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은채는 눈물을 머금고 도어락 해제에 집중했는데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마지막 엔터키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는데
성공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채는 석호의 팔을 잡아 끌어 안으로 들어갔고 간발의 차이로 닫히는 문 위로 깡패들의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다. 서버시라는 수천 개의 램프가 깜빡이며 웅장한 기계음을 내고 있었고 은채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메인 콘솔로 달려가 데이터를 백업하고 방송 송출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한태주는 포기하지 않고 밖에서 문을 용접기로 뜯어내려 하고 있었고 불꽃이 튀며 철문이 달아오르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석호는 문을 몸으로 막아서며 은채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지만 뜨거운 열기와 연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서버실 내부 스피커를 통해 한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는 지금이라도 나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은채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방송 마이크를 켰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전산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대한그룹 임직원 여러분. 저는 강석호 회장의 아내 고은채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첫 마디를 내뱉었다. 동시에 문이 굉음을 내며 뜯겨나갔고 한태준과 그의 수하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방송을 막기 위해 총구를 겨누며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석호가 은채 앞을 가로막으며 총구 앞에 섰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쏠 테면 쏴보라고 소리쳤고 그 기백에 눌린 한태준은 잠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주저했다. 그 짧은 틈을 타 은채는 엔터키를 눌러 미리 준비된 영상과 녹취 파일을 전송했고 건물 내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에서 한태준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건물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제 상황은 그들의 손을 떠나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은채와 석호는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전산의 방송 스피커와 곳곳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한태준의 추악한 육성이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자 대한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는데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진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로비에 있던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지하 서버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터와 다름없었는데 자신의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태준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경호원들에게 저들을 당장 죽여서라도 방송을 끄라고 악을 써댔다. 그의 눈은 핏발이서 터질 듯했고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어 더 이상 재벌가의 품이 있는 부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궁지에 몰린 살인자의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총을 든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한태준은 직접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서버실의 메인 콘솔을 향해 돌진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하는 동시에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은채와 석호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석호는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하지 않고 몸을 날려 은채를 감싸 안았는데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의 등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은채를 보호하기 위해 한태준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으로 함께 뒹굴었다. 평생을 연구실과 사무실에서만 보냈기에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이시우의 인격을 가진 그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그는 비오듯 쏟아지는 한태준의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텼다. 은채는 그 틈을 타서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고 한태준을 향해 분사하려 했으나 뒤따라 들어온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벽으로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고통에 신음하며
고개를 든 은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자신을 바라보며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석호의 절박한 얼굴이었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두려움 대신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전기 충격기를 꺼내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호원의 허벅지를 찔렀고, 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곧바로 콘솔 쪽으로 기어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석호를 발로 걷어차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도끼를 찾아들었는데,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서버렉을 향해 도끼를 휘두르려는 찰나 은채가 서버실의 자동 소화 시스템을 수동으로 작동시켰고,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하얀 가스 소화제와 함께 차가운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시야를 가렸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한태준과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석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한태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쳐 넘어뜨렸고, 두 사람은 젖은 바닥 위에서 엉겨 붙어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다. 석호는 얼굴이 찢어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한태준의 멱살을 놓지 않았고, 더 이상은 안 돼. 내 욕심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넌 여기서 멈춰야 해. 라고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이시우 자신과 실험체가 되어 사라져버린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피해 절규였다. 그때 서버실의 메인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창이 뜨며 시스템 과부하 임박, 긴급 초기화 진행 요망이라는 메시지가 전멸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외부 충격과 데이터 전송 과부하로 인해 강석호의 뇌와 연결된 신경망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은채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경악했는데, 시스템이 초기화될 경우 강석호의 뇌에 심어진 이시우의 인격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혹은 두 인격이 충돌하여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시스템 복구를 눌러 강석호의 원래 인격인 냉혹한 CEO를 강제로 불러오고 이시우를 지워버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결 해제를 시도하여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은채의 손끝이 떨렸고, 그녀는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는 저 남자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만약 원래의 강석호를 불러온다면 그는 이 상황을 권력으로 무마하고 은채를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기에 그녀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은채는 석호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떠올리며 결단을 내렸는데, 그녀는 그를 괴물로 되돌리는 대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연결 해제 버튼을 누르려 했으나, 그 순간 한태준이 석호를 뿌리치고 다가와 은채의 손목을 낚아채며 방해했고, 그는 안 돼. 그를 되돌려 놔야 해. 그래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며 시스템 복구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은채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손을 막았고, 두 사람이 엉겨붙어 버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시스템의 카운트다운은 0을 향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석호가 기어서 다가와 한태준의 발목을 잡아당겼고, 중심을 잃은 한태준이 뒤로 넘어지며 콘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다. 정정만이 감도는 서버실에서 은채와 석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석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은채에게 선택을 맡긴다는 신호를 보냈다. 은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안전 해제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는데,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서버실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며 암흑천지로 변했다가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석호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켰는데,
이는 뇌 속에 연결되어 있던 강제 제어 장치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신경 쇼크였고 은채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은채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석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는 몽롱한 눈빛으로 은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고마워요.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고개를 떨구었다. 은채는 오열하며 그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는데 다행히 심장은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지만 그의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돌아온다면 누구의 인격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서버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찢겨나간 문틈으로 경찰 특공대와 박민수가 이끄는 기자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현장의 참혹한 광경과 기절한 한태준 그리고 쓰러진 석호를 안고 우는 은채의 모습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민수는 서둘러 구급대원들을 호출했고 경찰들은 한태준과 그의 수하들을 체포하여 연행해 갔는데 한태준은 끌려가면서도 이건 조작이야.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을 뿐이야. 라고 헛소리를 질러대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전 국민이 그의 범죄 행각을 생중계로 목격했고 확보된 데이터들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에 그의 몰락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은채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박민수가 그들을 막아서며 은채와 석호를 보호했고 두 사람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은채는 산소호흡기를 쓴 석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석호의 평온해진 얼굴을 보며 후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그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혹은 깨어나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녀는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석호는 긴급 수술실로 들어갔고 은채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켜져 있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을 바라보며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는데 은채는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을 잡고 결과를 물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신경계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 커서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으며 깨어난다. 해도 기억장애나 인격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채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석호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세상은 대한그룹의 비리 스캔들로 연일 시끄러웠고 한태준의 구속과 경영진의 전면 교체 소식이 뉴스를 도배했지만 은채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오직 기계호흡 소리에 맞춰 오르내리는 석호의 가슴만이 유일한 세상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쪽잠을 자던 은채는 미세한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석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석호의 눈꺼풀이 떨리며 들어 올려졌는데 그 속에 담긴 눈동자는 몽롱하면서도 깊은 심연을 품고 있었다. 그가 눈을 완전히 떴을 때 은채는 숨이 낯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그 눈빛이 이시우의 따뜻함도 강석호의 차가움도 아닌 전혀 새로운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투명하고 낯선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의 건조한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깼고 은채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 있었고, 이제 그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온전히 두 사람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었다.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 고은채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강석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과거의 강석호도 실험체 이시우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그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석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린 듯 멍하니 은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창밖에서는 긴 어둠을 뚫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병실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약속을 나누었다. 한태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그룹의 부회장이 저지른 엽기적인 생체 실험과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는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 앉은 한태준은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구치소에서 보낸 몇 달 동안 자신의 야망이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를 명령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지만, 한태준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끌려나가 사람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은채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고,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잠시 눈을 감으며 정의가 실현된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그것은 그 어떤 향기보다 달콤하고 시원했다. 한태준의 몰락 이후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동시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고은채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강석호 회장의 법적 대리인이자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혼란에 빠진 그룹을 수습하는 중책을 맡았고, 처음에는 그녀의 능력과 자격을 의심하던 임원들도 그녀가 보여주는 냉철한 판단력과 투명한 경영 철학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은채는 박민수를 보안 및 감사 담당 이사로 복귀시켜 그룹 내에 남아있는 한태준의 잔당들을 척결하고 비밀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폐기 처분하며 다시는 이런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라 거대 기업을 이끄는 강인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고, 밤낮 없이 회사 일에 매달리면서도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직원들과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강석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어하며 한동안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의학적으로 그의 상태는 해리성 기억 상실에 가까웠지만, 은채는 그것이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뇌 속에 뒤엉켜 있던 두 개의 자아가 소멸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의 그는 과거에 냉혹했던 강석호도 아니고 실험체로 희생당한 이시우도 아니었으며, 오직 은채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현재의 경험들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는 순수한
영혼이었다. 그는 젓가락질하는 법부터 넥타이 매는 법까지 모든 것을 은채에게 의지하며 다시 배웠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서툴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때때로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은채는 그에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만을 이야기해주며 그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석호는 건강을 상당히 회복하여 은채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피했으나 그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서툰 솜씨로 직접 커피를 타서 돌리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폭군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자처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신입 사원에게도 고개를 숙여 물어보는 겸손함을 보여주어 사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은채는 그런 석호의 곁을 지키며 그가 경영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보좌했고, 두 사람은 부부이자 동료로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대한그룹의 제도약을 이끌었다. 과거의 강석호가 효율과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새로운 강석호는 사람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펼쳤고,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승 곡선을 그렸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한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과거 차갑고 삭막했던 거실은 이제 따뜻한 색감의 가구들과 화초들로 채워져 있어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다. 석호는 은채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은채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 미안함을 표했다. 그는 비록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희미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은채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내 곁에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위로에 석호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고, 은채를 품에 안으며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내 남은 생은 오직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다. 며칠 후 은채는 석호를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은 한태준의 비밀 연구소에서 희생된 이름 없는 피해자들과 이시우 박사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은채가 사비로 마련한 작은 위령탑이 있는 곳이었다. 석호는 위령탑 앞에 서서 이시우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기이하게도 그의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고,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 한 송이를 헌화하며 고개를 숙였다. 은채는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이시우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이 남겨준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내가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약속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그 약속을 들은 듯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호는 운전대를 잡은 은채에게 문득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즉흥적으로 차를 돌려 동해로 향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던 두 사람은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석호는 멈춰서서 은채를 마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비록 우리가 한 번 결혼했지만 그때는 계약이었고 거짓이었다며, 이제 진짜 마음을 담아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고은채 씨, 나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되어줄 단 한 사람. 은채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석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재혼 소식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박민수와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은채의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축복을 빌어주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채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석호는 듬직하고 행복해 보였다. 주례 없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에서 석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했지만 당신이라는 나침반 덕분에 길을 찾았습니다. 내 이름이 강석호이든 다른 누구이든 상관없이 나는 영원히 당신의 남편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하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은채 또한 차가운 얼음 같았던 당신이 나에게 봄이 되어 주었듯 나도 당신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겠습니다라고 화답하며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대한그룹은 윤리 경영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고 시상식장에 나란히 선 강석호와 고은채 부부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시상식 인터뷰에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행사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지난 1년의 숨가빴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석호는 이제 완전히 업무에 적응하여 은채의 도움 없이도 그룹을 능숙하게 이끌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은 아내와 상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는 은채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대한그룹도 없었을 거야. 당신은 나의 구원자야 라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다.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가난하고 힘없던 자신이 재벌가에 들어와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목숨을 건 싸움들이 마치 먼 옛날의 전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자아를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강석호라는 남자는 처음에는 그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박동을 느끼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차가운 기계와 데이터로 조작되려 했던 생명이 사랑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기적 말이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도 같았다. 은채와 석호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이 걷게 될 앞날에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줄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그 어떤 권력이나 음모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그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CEO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단단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진정한 남자가 남았고 가난했던 소녀는 여왕이 되어 그를 지켰다. 이것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쟁취한 두 영혼의 위대한 승전보였다.